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금천 쌀전. 쌀전.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수정.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금천 쌀전 11월 21일입니다. 네. 11월도 중반을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제 송년회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 벌써 송년회예요. 아직 며칠 전만 해도 너무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쵸. 집에 모기가 막 지금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기 그러더니 잡고 파리 잡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패딩 꺼내갖고 네네. 송년회 준비하고 1년이 네.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좀 뭐 바쁘게 올해 살았는데. 어떤 일, 뭐 떠오르는 일 있으세요? 올 올해 한해? 네. 올해는 없어요. 네? 한해? 다시. 아니 한 해 하나가 점점 그러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 그러니까요. 나이 이게 들어서 그런가? 날짜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글쎄요, 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성큼 겨울이 다가올 그래서 줄은. 요즘에 네. 퇴근할 때 뭔가 바쁘게 있었는데 네. 오늘 뭐 했지 하면 생각이 안 나. 되게 바빠. 나이야 나이. 나이가 든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3분 주저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입을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천공유원 파행운행이 좀 더 이렇게 심해지면서 지금 서울시의회도 나서고 금천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금천구 의회가 금천구의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교통특위를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 252회 정례회가 진행되는데요. 예산 심의를 주로 하죠. 여기에서 교통특위를 구성해서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법을 내놓을 건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금천구청역에 육교가 있습니다. 금천 안양시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었죠. 수십 년대 민원인데 드디어 착공한다고 국가철도공단이 밝혔습니다. 원래 착공하게 되는 거는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 금천구청역 이쪽에 24인승 하나 그리고 안양천 쪽에 24인승 하나 두 대가 설치되는 거고요. 2025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합의나 지금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이 6교에서 금천구청역 안에 있는 6교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은 반영이 어렵다라는 답을 좀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금천 장애인 자립센터처럼 장애인 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하고 사실 금천구청을 한번 점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거까지 하시면서 요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요청했는데 그것이 진짜 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흥 3동의 그 모아타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흥 3동에 그 철제 상가가 있습니다. 중앙 철제 종합 상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빌라 있습니다. 예린 빌라, 쉼터, 광진 세 개의 빌라 주민들이 여기 지금 중앙 철제 종합 상가가 개발할 때 함께 해달라라는 주민 청원을 언색별위원회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철제 상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개발할 때 함께 개발 이익이 공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있는 관악농협이죠. 관악구입니다. 관악농협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울 서남부 농협으로 변경이 됐고요. 기존의 구로 금천 관악에서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까지 5개구를 아우르는 그런 광역 지역 농협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금천구에 독산 3동의 본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점은 이제 농산물 유통으로 집중을 하고 본점이 독산 3동에 새롭게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입니다. 11월 22일 어제죠. 어제 구민 300명이 모여서 20톤의 김장을 좀 담갔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광정에서 도시농업 한마당 축제로 해서 김장 체험과 사전 체험 또한 사전 구매 신청을 받아서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독산일동 금화마을이 도시재생으로 국토부 최우상을 수상했고요. 독산 삼동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정원도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틈새숲 만들기로 수상했습니다. 끝. 네. 끝. 네. 5초 경과했습니다. 네. 몇 개 못했나? 오늘은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오, 훌륭하다. 네. 듣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교통투기. 네네. 지금 의회에서 특위가 네네. 그동안에 제 임기 중에는 없었어요. 특위. 네. 근데 지금 교통특위가 지금은 구성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구성위원회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세부적 내용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특위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서울시 마을버스의 권한이 지자체로 많이 옮겨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관리 감독이
금천구청이 관리감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금천구청에서 얘기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인가 같은 거 그런 느낌이 있고, 노선을 신설하거나 폐지 이런 문제 큰 것만 하고 행정적 관리감독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니까, 구청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천구 의회가 좀 더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번에 정성기 의원님 왔을 때 방법이 없어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아낼 건지 좀 들리는 소문에는 민주당 내에서 압박이 심하답니다. 어떤 압박이요?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네. 선출직의 대빵님께서 이걸 해결을 해라. 잠깐만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선출직의 대빵은 뭐예요? 지역위원장님. 네네. 지역위원장님이 지금 실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지역구를 보게 되면 시흥 2, 3호동 지역구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마을버스 문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최기찬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그래서 계속 시의원님들도 네네. 움직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순환버스 순환버스래. 거기서 찾아가는 버스도 25일부터 새로 맞춤 버스, 맞춤 맞춤 버스도 버스.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도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절반 이하거든요. 원래 18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9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네. 그만한 성과를 얻었으면 네. 그리고 육교 네네. 네, 금천구청역 육교 축하할 일이죠. 네. 네. 이게 인권위에도 진정이 들어갔던 권익위 내용. 징정을 권익위? 했어요. 장애인 자유센터에서 권익위 3,000명 넘게 3,500명인가 서명을 받아서 네. 4월인가 권익위 징정을 했고, 네. 그래서 권익위에서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왔고, 그리고 그거의 조정 회의를 금천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네. 구청 조정에서 얼추 잘 되는 분위기를 마무리가 됐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쪽 육교에서 금천 역사 육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표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 한 3번 정도 안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국가공단, 철도공단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 2개 육교 사이에 높낮이가 다르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일단 시공사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시작을 한 거 네.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첫 네, 발을 그렇습니다. 내딛었으니까. 네. 그리고 청원도 궁금해요, 저는. 청원. 네. 청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간 게 2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목욕탕 건립 관련해서 청원이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이제 요게, 근데 사실 이게 이 청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니까. 아니 청원이 지금 네. 어쨌든 이번 의회에서 2번째 청원인데 네네. 이전에 있었던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구청으로 넘기잖아요. 네. 구청에 넘기고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아직 구청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용역을 하겠다. 올해 그 추경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 2억인가 아니 9천만 원인가? 하여튼 용역비로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네. 어떻게 할 거냐, 노인시설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 삭감했어요. 이유는 어차피 할 거 아니냐. 양당 후보가 다 공약이었어요. 지금 양당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네. 다 공약이고, 그럼 양당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운 거고, 금천구청장도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해서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라고 또 답을 하고. 구청장님 공약은 아니지 않았어요? 아니었나? 아닌 걸로 아는데 재선할 때 공약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이슈가 된 거 아니었나요? 아, 그죠? 그런가? 아, 네, 네네네. 네, 하여튼 그랬을 양당에서의 그 공약은 맞아요. 네, 그 총선 총선에서 공약은 공약 맞아요. 맞으니까 사실 이거를 좀 뭐 없앨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 구청이 약간 좀 뜨끔미지근한 느낌입니다. 네. 아무튼간 네. 하여튼 개발이 사실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이 약간 좀 슬럼화되긴 해요. 그 첫째산과 뒤편도 지금도 약간 네. 슬럼화가 있는데 요때 같이 하지 않으면 그쪽 부분들은 뭔가 좀 계획이 나와야 되긴 합니다. 워낙 사실 외진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구청에서도 이런 철제 종합상가고 그 인근 배후에 있는 몇 개 남은 그 주택단지들, 네. 그러니까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좀 나오게 되고, 지금도 모아타운 있고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랑 연결돼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1분 있게 마실까요?
오늘 되게 어마어마한 네. 오늘 3분 주저리는 짧네요. 네. 짧죠. 네. 그러면 3분 주저리는 이 정도로 마치고 네, 네. 바로 2부로 넘어가요? 네, 2부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2부. 오늘 2부는 이슈 네. 시간입니다. 이슈도 맞았어요. 그래도 적응이 안 되네. 네네. 네. 오늘부터 오늘, 네, 새롭게 진행할 건데 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그래서 그죠. 이게 지금 극동대 트임 교수로 계시고 아니 누구신지는 우선 말씀드려야죠. 나중에 아 이제 그런 거예요? 맞춰보시라. 신비의 인물이신가? 일단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였으나 네. 못 하시고 네.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 아실 거예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두 분이 다 아시겠죠? 정치인이시군요. 그렇죠. 네. 우리 정두환 선생님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야? 너무 짧게 얘기해 주시는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여전히 바쁘게. 네네. 그렇죠. 네. 그때 마지막 출마한 게 몇 년도였죠? 국민의당. 저기. 오래됐어요. 2012년 출마, 16년 출마. 2012년, 16년. 오래됐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뵀던 것 같은데. 그렇죠. 16년 출마하고도 거의 20년 다 될 때까지는 네. 지역 현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2012년에는 그 이모키 전 의원님 내부 내부공선에서 항의해서 경선에서, 그때 그 영등포의 당사에서 밤샘 농성 하실 때 내가 찾아가고 취재를 한번 간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2016년에는 바른 국민의당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당적을 갖고 계신가요? 당적 없습니다. 지금 그 뒤로. 무당파. 무당파. 저와 같은 무당파. 무당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시대는 무당파의 세상이. 네. 무당의 세상. 무당. 무당. 전 본 적 있어요? 네? 저 좀 봅니다. 좀 봐요? 아니 전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조금씩은 보세요? 보죠. 아니 저는 안 봐봤는데 어머님이 좀 봐주고. 그렇죠. 저희도 어머님이. 저만 보나요? 점을? 저는 이제 점이 뭐라 그러죠? 카운셀링?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네. 이게 자기 심리 치료로 다니시는 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하소연 제가 하고.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믿고 아니면 네네. 아닌가 보다. 그걸로 국정을 운영하진 않죠. 아니 그걸로 결정하기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단 교수님이라고 부를게요. 교수님 왜 오셨죠? 그래서 저희가 네.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과 좀 지역 이슈를 같이 이어주실 그쵸. 수 있는 네.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우리 맨날 금천구만 있으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좀 세계를 뻗는 세계를 뻗는 금천살자를 만들기 위해서 좀 네. 트럼프도 한번 씹어주고 중앙도 한번 씹어주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좀 그쵸. 저희가 부족한 딸려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해 주실 앞으로 네. 좀 모셔서 이게 간간히 우리의 얕은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먼저 얘기해 볼 주제가 뭘까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를 여쭤봐도 되나요? 네. 아니 그때부터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못 나눴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트럼프 아저씨. 네, 그래서 돌아온 트럼프. 네. 네. 진행을 보니까 굉장히 유쾌하게 재밌게 하시네요. 오늘 얘기가 저도 얘기를 조금 편안하게 할게요. 네.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이제 중앙 방송 보는 걸로 하고 가볍게 정리한다 뭐 이런 느낌? 그냥 수다 떤다 이런 느낌? 그 두 분은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좀 박빙이라 그러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해리스 지지자라. 저는 네. 이게 그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정세 분석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런 얘기 가져올 거냐 많았죠.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돼요. 왜냐면 트럼프는 전쟁 반대를 계속 해주고 있었거든. 정상 중단 바로 하기 시켰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럼 트럼프 당선을 바라야 되나?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 근데 설마 되겠어? 사실 그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요? 트럼프가 설마 되겠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후에 뭐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무튼 네, 그쵸. 이슈몰이를 하시는 분이라 설마 그래도 그랬는데 북한도 가셨잖아요. 38선 바로 등거가지고 악수도 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해리스하고 박빙이라고 쭉 나왔고 심지어는 당일날 선거 당일날 아침에 CNN이 4%로 해리스가 이긴다고 속보가 떴을 정도였으니까 한국 언론은 대체로 해리스가 된다 또는 됐으면 좋겠다. 뭐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를 요구하느니 뭐 한국을 지칭하기를 뭐 머신, 머니머신, 머니머신이죠. 돈 찍는 기계 뭐 하여튼 청구서만 내면 다 줄 거야 뭐 이랬으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좀 그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원체 막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성추문 등 해서 사건도 참 많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심리적으로는 해리스가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좀 되고 또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니까 막 그런 기대를 갖고 좀 보지 않았나. 사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놀라운 거는 저게 아마 개표까지 한 3일은 걸릴 거야. 길면 일주일도 갈 걸 이랬는데 7시간 만에 끝나는 걸 보고 모두 다 놀랬죠.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선거제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고 그 선거인단을 뽑는데 한 표라도 많으면 그냥 선거인단 몰아주기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그게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선거를 몇 번 보면서 느끼는 게 미국이 처한 현실에서 역사성을 갖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 그래 결론은 7개의 경합 지역에서 누가 이길 거냐였는데 7개 모두 다를 트럼프가 이겼고 전국 득표율도 2.3%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전국도 이겼고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300이 넘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뭘요? 우리는 트럼프를 그렇게 좀 약간 악마화해서 봤는데 도대체 미국 국민은 무슨 생각으로 트럼프를 만들어낸 거야? 반대로 물어보고 싶다.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을 비슷한 분위기예요. 아, 궁금하긴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생각? 네, 생각이 있겠죠. 네. 그래 엊그저께 이제 여러 토론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이혜정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가 발표한 거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번 선거는 계급 전쟁이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 저학력층은 트럼프. 노동자층은 트럼프를 찍었고. 예. 아, 그 건설 재벌 트럼프. 아, 그리고 그 개혁적인 해리스는 고학력 고소득이 해리스 민주당. 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민주당 같으면 뭐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친구, 중산층의 대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 민주당도 나름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민주당은 고학력과 고소득층을 대변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진짜 있는 자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국민의힘 지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놀라운 통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80년대에 미국의 화이트가 백인이 그 이렇게 맨 위에 80년대 맨 위에 있고 이제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뭐 흑인계가 이렇게 쭉 출발을 하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이게 백인계가 여기 내려와 있고요. 아시아, 히스패닉, 흑인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사인 거라. 완전 뒤집혔네요. 완전 뒤집혀 있는 거죠. 그 국뽕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아시게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낄 때 이거 우리나라인데, 이거 내 나라인데, 너희들 누구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지휘하고 나를 월급을 주고 내가 그 오더를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 얘기는 자기는 한 번도 해리스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민주당이 풀어야 될 굉장한 숙제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딱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아메리칸 퍼스트 마가잖아요. 네,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 마가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퍼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그 퍼스트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여성 뭐 아니면 약자가 있으면 After you,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 그냥 me first, 나부터, 나 먼저, 나부터 좀 살고 보자. 이게 이제 미국이 세계 주름 잡는 그런 제 1등 국가였고 또 이제 그 산업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인데 러스트벨트 이렇게 되면서 그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졌고 특히 이민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이민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상당한 중산층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저 라틴 아메리카 히스패닉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층민들이죠. 저학력의 저소득. 하층민들이 오는 게 내 사회적 신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고향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지 마. 도움 안 돼.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 백인의 하층민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뿐만 아니라 이미 이민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이민에 대해서 가장 저항이 심한 나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 이렇게 우리는 봤는데 대단히 그들이 내 자리, 내 일자리를 뺏어가 그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옛날에는 내가 못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제도가 잘못됐어.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게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건설 현장에서는 되게 첨예하게 붙는 지금 맞습니다. 문제예요. 특히 민주노총의 맞아요. 고민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현수막 그 잘못 붙여가지고 민주노총이 사과했잖아요, 위원장이. 뭐라고 붙였나요? 그러니까 건설노조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화를 조장하는 듯한 언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 비등록 외국인에 대한 이게 단속을 강화할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반이민 정책과 그 차별을 조장한다고 해서 최근이요. 작년인가 올해 총괄 상강으로 그것도 비슷한 연구고 맞습니다. 여기 건설노동분들은 자기 자리가 뺏긴다는 생각이 많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반장 십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 밑에 딸려 있잖아요, 노동자가. 근데 이 반장 십장이 대부분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에 조선족들이 다 이루고 있고 팀을 이루죠. 한국 사람도 그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코로나 그 무렵에 왜 많이들 떠났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중국도 갔고 그들이 베트남, 태국 이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인건비 상승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넘어간 그 문제와 연동돼 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우리 사회의 일자리 전쟁도 심각하게 네. 벌어지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된 그 우리나라 사회하고 지금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가 많이 다르려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네.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게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압축적으로 하나는 군사적으로 하나는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군사적인 얘기하면 재밌어요. 이제 저한테 딸이 둘인데 지금 34살, 뭐 29살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하나는 이제 아직 공부 중인데 가끔씩 와요. 한 보름에 한 번씩 와서 첫 질문이 아빠 전쟁 나?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요새 젊은 층들이 그런 문제로 토론을 하니 그랬더니 전쟁 난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깊숙이 들어가서 네네. 얼마 전부터 북한이 지금 군사를 보냈잖아요. 네. 10,000명이 넘게. 네. 요새 나오는 통계는 뭐 10만 명까지 갈 거야.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기는 한 남한께 가 있어요.
포탄을 많이 가 있죠. 어마무시하게 갔어요. 30만 발인가? 아마도 먼 훗날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아마 그 문제도 이슈가 될 텐데 그 우리나라에도 군사적으로 비축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못 나가는 물량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여하튼 네. 무기가 엄청나게 나갔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북한 참전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네네. 모든 걸 다 풀 수도 있어. 뭐 이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윤통께서 그러니까 가능하지 윤통은. 살상용 무기 중에 못 푸는 것들을 포함해서 네네. 다 줄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남한 무기가 가 있고 북한 군이 가 있는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전이네요. 그럼 이게 한반도 전쟁을 저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전쟁 위기설이 정말로 많이 올라왔고 지금 보세요. 바이든이 요새 하는 일을 보세요. 갑자기 300km에 해당하는 미사일 그거 어디서 샀죠? 그거 미국이 러시아 샀지. 본토는 못 쏴. 그 러시아가 점령한 데는 쏠 수 있어야 되고 풀어버렸잖아요. 한번 쐈잖아요. 그렇죠. 어디 사가지고 어제 어. 대사관 폐쇄했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웃기는 게 보세요. 그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지금 저 어디입니까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지금 네. 그 팔레스타인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거의 학살이죠. 멸종시키는 정도의 추악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 정전하자 휴전하자고 했더니 거부권을 미국이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2달 남았는데 1월 15일인가요? 노망 나셨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재밌는 건 트럼프가 딱 당선되는 날 한반도 전쟁은 없다. 다들 안도의 숨을 쉬는 게 왜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만에 끝낸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몇 시간 지났지? 아직 안 했잖아. 11월 15일 날 할 하면 거라. 아니 원래 당선되면요. 아니 15일 날 내가 당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그러니까 그 취임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이 이제 더 기승을 부리고 이제 가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얘기하려고. 트럼프가 그 취임하는 날 그날 전선이 확정되니까 이제 마지막 총력전을 하니까 지금부터 참 많이 죽을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전에. 요 서부 전선은 미국하고 연합군이 지켰고 동부 전선은 한국군이 지켰으니까 예. 우린 고성까지 올라갔고 우린 여기 개성에서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영화 고지전에 이게 딱 나와요. 맞아요. 휴전 협정에 발효했어. 근데 이 효력을 12시간 후에 발효된다는 거야. 협정이라고 휴전했다 했는데 그런데 끝난 이거 게 아니야. 12시간 동안 총적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 다 죽어요. 더 무섭네. 주인공도 다 죽어. 다 죽는데 지금 이게 2달 남았잖아. 2달에 두 달 안에 여기는 그러면- 12시간인데 여기는 2달이야. 아, 너무 긴데.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라 할까 재밌다 할까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건 경제일 텐데 퍼스트의 아메리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퍼스트 하듯이 아메리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야. 세계 경찰 국가 웃기지 마. 뭐 동맹국으로서 내가 너희를 지켜 웃기지 마.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업가. 트럼프는 사업가. 트럼프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가 아니라 트럼프는 이렇게 행동할지가 거꾸로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사업가니까. 자국의 이익이 우선. 무조건. 자국이 우선. 미국이 우선. 미국의 이익이 되면 그게 먼저. 동맹 그다음. 심플한데요, 되게. you after you no me first 나 먼저. 내가 먼저 다 먹고. 그 정책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의 핵심이 누가 이기든 간에 트럼피즘의 승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피즘이 지금 4년 동안 바이든이 했지만 그 앞에 4년 트럼프가 했잖아요. 네. 그때 아메리카 퍼스트 1기였잖아요. 이제 이번에 2기 오는 거. 네. 그러니까 바이든도 사실은 트럼피즘으로 대외 정책을 짰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대중국 봉쇄였고.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얘기를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2035년쯤 되면 지금 G2라고 하는 중국이 G1인 미국을 넘어설 거야라는 예측들을 많이 한다. 이걸 내가 10년 전부터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해 왔는데 이거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트럼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보통 10% 20% 다 매길 거고 무조건 미국에서 생산해야 팔리게 할 거고 특히 중국 제품은 60%를 매길 거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뭐 거의. 근데 이게 이제 가져올 효과는 거꾸로거든요. 관세를 높이 놓으면 당연히 관세가 플러스돼서 수입이 되니까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되고 내 월급도 10% 20% 올라가줘야 이게 사는 건데 내 월급은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그러면 미국 경제가 그래도 안 좋은데 못 견뎌낼 거라는 거죠. 인플레. 그래서 60%는 못 갈 거라고는 보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건 용인할 수 없어.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봉쇄한다. 그래서 소위 공급망을 다 봉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한국 경제가 우리 수출이 빼고는 말할 게 없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97%야. 말할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출 물량, 수입 물량에 중국 원자재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단가를 못 맞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할 때 그 조항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협박을 하도 하길래 그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수십조씩 쏘았었어요 지금. 그 200조인가 다 그렇죠.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지난번 저 바이든 한국 왔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그 저기 어디입니까? 요 평택인가? 요 수원인가? 삼성 공장 먼저 갔잖아요. 그다음 하이닉스 가고 그리고 이제 재벌들 다 불러올 때 뭐 옆에다가 저 현대자동차 사장 세우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인데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뛰는 거예요. 1,400원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환이 무섭게 뛰더라고요. 환이 뛴다는 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미국의 돈 가치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에게 당분간 좋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의존하니까 뛰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물가로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옛날 말이었어요. IMF 1997년도 그거 지나면서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었어. 40대 50대면 잘려. 그 말이 지금 나와요. 지금도요? 지금 나와. IMF 이후로 40대 50대만 다 잘렸어요. 그죠? 안 된 적이 없어. 그때 97년도 그 사오정 얘기였고 그 다음에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건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1997년도 통계가 구조조정이 100만 실업자 났고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건 때 200만이 났어요. 그때 10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그 현상의 대표적인 용어들이 사오정. 대기업은 40대 50대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자영업자의 도산. 그 신문에서 가끔씩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벌써 5.25에서 0.75까지 내렸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내리잖아요.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코로나만 지나면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리러 가는데 금리가 안 떨어져. 오히려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리를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담에 맞아. 서민들이
경제가 막 난리가 나니까 외식하러 못 나가. 그래서 지금 그 가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우리 동네에서 보잖아요. 빈 점포들을 많이 많죠. 보게 돼요. 네. 진짜. 그죠. 네. 저도 지난주인가 여기 아주 잘하는 칼국수 집에 갔는데 남자 사장님이 서빙을 하는데 우리 둘이 앉고 저기 남자 혼자 1시간 반 동안 3명이 앉지 그 큰 홀에. 아니 왜 직접 하세요? 그랬더니 내보냈대.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IMF는 코로나는 비교도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저도 얼마나 버틸까 싶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더 힘들다 그래. 네. 근데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긴 얘기 짧게 하면 가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죽어야 살아요. 아주 슬픈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사실. 근데 지금 저기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 당선도 되기 전에 이 정도면 당선되면 더 심해질 거란 거잖아요. 그래서 당선됐고 당선됐고 취임하면. 취임하면. 트럼프가 딱 되고 나서 경제적인 대표적인 현상이 미국의 돈값이 쫙 올라가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문제가 되고 한국은 그 중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어요. 주식시장이 날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지금 삼성 5만 전자 멀어진다고 네. 지금. 삼한전자 갔다가 지금 10조 그나마 자사주 조금. 매입한다니까 억지로 올라가는데 지금 스톱돼 있잖아요. 어제부터 떨어졌어요. 또. 문제는 방어하고. 그게 뭐냐면 아니 삼성이 비전으로 말해야지. 아니 그 뭐 자사주 사는 걸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 그런데 지금 뭐 엔비디아나 저 TSMC나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하고 경쟁에서 뒤졌고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로부터 HRM 그것도 뒤졌고 그러니까 삼성의 위상이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25%예요. 삼성전자 하나가 총 수출액이 20%예요. 삼성이 이 지경이 되니까 휘청휘청. 두려운 거죠, 한국 이거 경제가. HRM이니까 이거 아직 통과 못했어요? 아직 삼성? 통과 못했죠. 오호.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삼성이- 위기의 삼성 막 위기의 그런- 삼성이죠. 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암울한 얘기 자꾸 하면 안 우울해지는데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 트럼프의 어떻게 해요, 당선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걱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의 물결 이 파고가 올 것 같은데. 근데 뭐 트럼프는 트럼프인데 요거에서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부분도 사실 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우리 윤통께서의 외교 정책들을 어디까지 보면 언제까지 외교에서 해오신 것들을 보면 순방은 엄청 다녔어. 엄청 다니셨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골프 영업사원 1호는 이쯤 되면 무능력으로 잘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기로 지금 골프 연습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는 돼요? 골프 연습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입으로 이런 국정 과제에 대한 위기 상황과 특히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타임이거든요. 근데 무슨 기자회견 해봐야 맨날 내 마누라는 죄가 없고요. 내 마누라는 뭐 슬퍼하고요. 뭐 나는 부부싸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만 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에서 국가 비전이 어떻다, 국가 위기 상황이 어디서 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복창이 터지는 얘기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복장이 터진단 말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에는 또 위기 상황을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전에 박근혜 저기처럼 탄핵이 그렇게 불이 확 붙진 또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당선되자마자 탄핵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붙지도 않고 이게 참 이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나? 어중간하니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근데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여기다 또 이재명 선거를 또 징역형이 나왔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네. 국민들은 바랄 텐데 지금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들 많이 답답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막 TV 보기가 싫고 뉴스 보기가 싫은데 막 틀기만 틀면 세 사람 이름이잖아요. 맨날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아 그러네요. 우리 명태는 명태균. 명태균 요즘 뜨신 분. 명태균, 조연. 네. 답답한 현실인데요. 이제 탄핵 얘기를 하셔서 탄핵이 될 거냐 이제 가끔 저 그런 질문을 많이 아니, 받는데 탄핵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절반 지났잖아요. 대응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지금 대해서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더 망가지지 않을 거냐 아니면 이게 유지될 거냐. 왜냐면 지금 관료도 거의 뭉그러질 것 같아요. 관료 사회가 어차피 자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받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관료 사회가 거의 이상하게 되고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에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심리적 마지노선을 우리가 그 지지도 20%로 보는데요. 20% 깨졌잖아요. 네. 19% 17%까지 찍고 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복지부동회 공무원들 일 안 해. 그거 당연하죠. 용산 파견에 그거는 순장 줘야 안 가.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일을 안 벌이고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거꾸로 된 세상이고 장관 좀 하실래요? 나 안 할래요가 지금 문제고 어렵죠. 최장수 지금 이 총리. 개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후보자가 없다는 거죠. 할 만한 사람은 안 할래요고 괜찮은 사람은 안 하려고. 그리고 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래서 지금 쉽지 않은 사람.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4월 달에 사표 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네, 총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7개월인데. 7개월이 됐나요? 네. 못 바꾸는 게 총리를 못 바꾸는 게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괜히 같이 발들였다가. 그래 대통령이 2년 반 얼마 전에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10일인가. 2년 반 동안 나는 뭘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제가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그렇죠. 얼핏 얘기하긴 4대 개혁을 얘기한 것 같긴 해. 뭐 연금, 교육, 의료, 뭐 노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의정 갈등으로 지금 우리 병원 가는 거 걱정하는 1년 지나간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벌린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능력도 무능력인데 비전도 없어요. 애초부터 나 왜 대통령 하고 싶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얼결에 되셨잖아요. 얼결이 됐죠. 네, 얼결에. 얼결에 됐고 국민의힘은 후보도 없으니까 빌려서 한 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빌려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양반하고 무슨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탄핵해요?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 고쳐서 갈 수 있냐? 이런 고민이 탄핵이 될까요? 뭐 지금 헌재 구성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조금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너무 절차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탄핵이면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미 첫 번째 탄핵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는 약간 그 주저하는 부분들이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 지지율로 그거는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을 뽑고 계속 탄핵해? 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지 않은가 그쵸, 싶어요. 아마 네. 그런 심정 많으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박근혜 끄집어내리고 문재인을 세웠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야당이 총합으로 하면 300석 중에 190석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지방 정부 다 줬고 지방 의회도 다 줬고 다 이겼죠 그때. 그때는 또 사법부 인사까지 본인이 다 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었던 시절이 이제 문재인 민주당 5년이었는데 이제 지금 뭐 했니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했니? 뭐 했간디 이제 와서 노란봉투법 뭐 노동조합 어쩐다고 이제 와서 무슨
저 방송통신법이 어떻고 뭐 2인 체제로 하는 게 잘못이고 뭐 이제 와서 연금 뭐 어쩌다고 교육이 어쩌다고 뭐 했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꿨더니 별로 한 일이 없네. 기껏 한 게 그래 네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저 당에 대통령 가서 만들었지. 대통령 만들었니 이제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거죠. 뜨끔뜨끔하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가면 지금 6명 남았고 3명 아직 임명도 네네. 못했는데 이미 최종적으로 6대3, 뭐 7대2까지 이미 윤석열 편이니 거기 가도 뭐 통과가 되겠니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유승민 의원 등이 이제 집단적으로 그때 합의를 해서 통과를 234명인가 그 표로 압도적으로 200석을 넘어서서 통과를 시켜서 이제 탄핵이 됐는데 지금 108석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몇 석이나 동의를 할까 하는 거에도 이제 의문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하고 났더니 1000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200명이 구속이 됐다. 이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악몽이고 지옥이었다. 국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얘기고 내가 줄 거고. 보수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이건 이번에 또 하면 씨를 말린다. 이게 이제 굉장한 저항이라고 그래요. 후폭풍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바꿨더니 뭐 했는데 이 얘기 뭐 이런 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다 해결이 돼? 여기에 이제 맞아 이러면 이제 그냥 일사천리로 갈 텐데 아니야 저 사람만은 안 돼 또 이런 또 저항도 있고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저도 좀 충격적인데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잖아요. 네. 몇백만 원 나온다고 다 하더니 그래서 2심 가서 어쩌고 3심 가서 어쩌고 이러더니 그리고 25일 날은 뭐 거의 유죄가 나올 거라고 그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민주당 선고. 내에서도 다 그 얘기를 해서 심지어 이제 국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날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탄핵이야 이게 굉장히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 41명이 며칠 전에 그 탄핵 연대를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탄핵안을 어제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가야 된다는 열기가 굉장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시국회의라는 그 진보 쪽 사회단체는 탄핵 거기서의 표현은 탄핵이 아니고 퇴진입니다. 퇴진 운동을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 집회와 이게 지금 결합이 됐고 양대 노총이 결합이 돼서 탄핵으로 점점 더 세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안 다뤄진 얘기 그냥 오늘은 얘기를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 흐름이 있어요. 헌법 개정하자. 저 처음에 조국신당이 할 때 그래도 3년 길다 그거였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방안이 뭐야?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나왔고 뭐 몇 개 나왔는데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 개정의 그 논리는 딱 출발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 줬더니 뭐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면 더 잘하나? 아니야. 재앙적 대통령제가 있는 한 국회도 거부권으로 다 무력화되고 양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헌법으로는 1987년에 만들어 놨는데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지금 24년이니까 네.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열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한 얘기들은 많이가 없고 여하튼 한 축은 퇴진 또는 탄핵의 흐름이
지금보다 훨씬 강고하게 갈 것 같고 다른 한쪽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바뀌려면 이제는 권력 구조, 그다음에 40년만큼 변한 만큼의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뭐 여성권, 노동권,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이런 이슈들이 헌법에 다 담겨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헌법 개정 운동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 헌법 개정 운동에는 임기 단축이 들어가나요? 헌법 개정 운동의 그 대안은 많아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2년 단축합시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선거에서 당장 바꾸자. 5월 10일 날 그 얘기고요. 1년 단축해서 개헌하자 하는 건 이제 이 앞에 거는 이제 그 시국회의 쪽이고 1년 단축하자 이건 이제 김두관 의원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선거 때 그때 함께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하자. 임기 1년 단축 요 아니고 다른 안들은 이제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 4년 중임. 또 다른 안은 뭐 이제 내각제로 가자. 또는 대통령을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직은. 아니 다양하게 지금 있군요. 임기 채우겠는데? 근데 헌법 개정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야, 국회 200석 통과해줘, 국민투표해야 되죠. 그렇죠. 쉽지 그 않네요. 안에 대해서도 만들어야죠. 의견이 분분할 것 같고. 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트럼프에서 이제 탄핵까지, 헌법 개정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먼 나라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인데 속 터지는 얘기만. 희망적인 얘기. 전쟁부터 좀 우울해져가지고. 아니 더 그래. 어제 그 러시아 아이고. 푸틴이 그 핵무기 사용 그 규정을 바꿨잖아요. 1차 목표지가 한국이에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동시에 한 말이 있어요. 푸틴이 트럼프에게 그 정전 협정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푸틴도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1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경제도 만만치 않고요. 특히 이 바이든이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하는 것과 프랑스 그 누굽니까 대통령 그 마크롱도 우리도 살상 무기를 더 지원할 수 이렇게 이게 이러면 이건 3차 세계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못 버티고 오죽하면 북한 손 내밀어서 10,000명 이상을 지원을 받았겠어요. 그만큼 그 안에 젊은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도 이게 뭐야 갑자기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뭐 때문에? 푸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전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서 좋은 거 하나는 전쟁이 없는. 전쟁이 끝나는.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지만.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금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네,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하여튼 들어보는 걸로. 네, 한 번 정도 모셔서 얘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